가만한 나날. 김세희. 신입은 나를 포함해 3명이었다. 회의 준비로 어수선한 사무실에서 우리는 서로 어색한 목례만 나는 채 앉아 있다가 9시 정각에 복도 맞은편 회의실로 이동했다. 앳된 얼굴의 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테이블을 빙 돌며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프린트 열기가 채 식지 않은 따끈따끈한 종이를 집어드는데 어쩐지 쑥스러워서 입가가 실룩거렸다. 진짜 회사원이 되었구나 실감이 났다. 나는 입가의 실룩거림을 억제하며 이런 회의라면 50번쯤은 참석해봤다는 얼굴로 종이를 팔락팔락 넘겼다. 자료는 영업팀, 홍보팀으로 나뉘어 있었고 팀별로 지난주 주요 업무 내용과 이번 주에 진행할 업무가 칸 안에 정리되어 있었다. 블로그 후기 마케팅이 주력인 광고 대행사로 신생이지만 규모가 아주 작은 건 아니었다. 영업팀장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업무 보고를 시작했다. 지난주 계약을 따낸 곳 중에 더진코리아가 있었다. 오랫동안 공을 들인 끝에 이번에 더진코리아에서 론칭한 실내 포차 브랜드의 광고를 맡았다. 엔포털에 실내 포차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블로그 검색 결과 1페이지 안에 더진포차 맛집 후기가 노출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 신입들은 모두 홍보팀에 속했는데 블로그를 관리하고 의뢰받은 후기를 작성하는 일을 전부 홍보팀에서 했다. 다른 두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마케팅 쪽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점이 내게는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첫 발을 제대로 디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꽤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 원하는 분야로 취업했다는 사실에 나는 오랜만에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렇게 사회생활의 긴 이력이 시작되었다. 회의의 감흥은 곧 사라졌다. 매일 회의의 연속이었다. 특히 월요일은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다가 점심시간이 되곤 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컨셉트 회의였다. 새로운 블로그를 열 때마다 콘셉트 회의를 했는데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다. 테이블에 팀원들이 둘러앉았고 팀장이 선배들을 빙 둘러보며 말했다. 자, 이번엔 어떤 인물을 만들어 볼까? 한 선배가 자료를 한 장씩 나눠주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30대 후반의 돌싱남. 큰 테마 아래 그가 구상한 인물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심사가 정리되어 있었다. 친한 형을 모델로 만들어본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평일 출근 전에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주말엔 암벽 등반을 다니며 여름엔 서핑을 한다. 그는 형제가 몇 명일까? 즐겨 방문하는 커뮤니티는? 챙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팀장은 상상력을 강조했다. 그는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블로그를 광고글로 도배하는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딱 보면 광고 느낌이 오는 리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문구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엔포털은 블로그마다 등급을 매겼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해 최적화 블로그가 되면 그때부터 게시글이 검색 결과의 상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광고에 투입할 수 있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팀장은 우리 신입들에게도 각자 1호기를 준비하라고 했다. 첫 블로그는 평생 기억에 남는 법이지. 잘 생각해서 준비해봐. 그날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웬만한 이력을 가진 웬만한 캐릭터는 선배들이 만든 것 중에 이미 다 있었다.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트렌디한 관심사를 가진 인물들도 많았다. 나는 나의 이력, 관심거리 중에 차별화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소설의 주인공을 떠올렸다.
일주일 뒤 우리 세 사람은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마지막으로 팀장이 들어왔다. 나보다 5살이 많은 홍성식의 인물은 홍대와 합정에 이어 당시 새로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시작한 망원동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힙스터 남자였다. 나와 동갑인 예린 씨는 뮤지컬을 비롯해 고급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배우의 출퇴근길까지 챙기는 등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문화산업의 일원으로 여기는 30대 중반 전문직 여성을 내세웠다. 그리고 내 차례였다. 홍성식은 내 자료를 건네받는 순간 피식 또는 그와 거의 흡사하게 들리는 짧은 소리를 뱉었다. 그가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문과 출신 애송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나를 거의 딱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팀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돌이켜보면 막 시작된 내 사회생활 이력에서 중대한 기점이 된 장면이었다. 아, 채털리 부인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네. 명작 중에 명작이지. 대학 때 이 소설을 원서로 읽었는데 말이야. 그는 내 1호기 구상이 담긴 종이를 한 손에 들고 훑어보았다. 원서를 끼고 캠퍼스를 거닐던 때를 회상하는 듯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우리는 곧이어 리뷰 업무에도 투입되었다. 음식점의 비중이 높았다. 가게에서 매장 사진과 메뉴판, 맛깔스럽게 찍은 음식 사진을 보내주면 그걸 조합하고 배치해서 직접 가본 것처럼 후기를 작성했다. 광고주가 삽입해달라고 요청한 특정 문구를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요령도 생겼다. 내가 보기에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곧 깨달았다. 구체성이 리뷰의 생생함을 좌우했다. 직접 먹어본 것처럼, 직접 사용해본 것처럼. 업체에서 보내준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메일을 보내 추가로 요청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더 잘해내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프로라고 여겼으니까. 이 메뉴랑 이 메뉴의 차이가 뭔가요? 봉골레는 사진 다른 걸로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 싶을 때도 있었다. 병원이 제시한 문구를 넣어 사각턱을 절제했다는 후기를 작성할 때였다. 치아 교정, 라식 수술 체험 후기를 쓸 때도 그랬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곧 그 감각도 사라졌다. 게다가 내가 지금껏 무언가를 사고 찾을 때마다 검색해 참고했던 블로그 후기들도 죄다 업체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맛집이나 병원처럼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일수록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고 참조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것인데 시장이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정보는 닿지 않는 곳으로 밀려난다. 이것이 경제구나. 나는 세상의 이치를 목도한 사람처럼 약간의 경이로움과 체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1호기 채털리 부인이 초고속으로 최적화에 성공한 뒤 팀장은 내게 중요한 건들을 맡겼다. 채털리 부인은 신생아부터 6세까지 사용 가능한 3단계로 변형되는 프리미엄 토들러 침대에 아기를 재우고 토요일 밤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개 샴푸계의 샤넬 제품으로 개를 목욕시켰다. 돌이켜보면 20대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시기였다. 내가 채털리 부인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던가.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는 없었다. 그것도 완전히 자발적으로. 20대 중반까지는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학습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았고 내 머리와 손끝을 써서 뭔가를 생산해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정성을 기울이면 결과물이 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다. 리뷰 업무를 하느라 하루를 다 보낸 날에는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남아 일상 게시글을 작성했다. 개인 블로그로 보이기 위해 일상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야 했고 직원들은 가족과 친척들, 그 반려동물들 사진까지 활용했다. 이웃수를 유지하려면 이웃을 맺은 블로그를 방문해 댓글도 남겨야 했다. 업체들 간에도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 유령들끼리 서로 이웃을 맺고 훈훈한 댓글을 달고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용자들을 의식해서만은 아니었다.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사람들이야 이거 광고 아냐? 하고 넘기는 게 끝이지만 엠포털은 아예 블로그를 죽일 수 있었다. 엠포털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는 게 중요했다. 애초에 그것이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한 목적이었다. 블로그 모니터링 팀이 과도하게 선정적인 글,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를 넣어 짜깁기한 낚시글, 광고성 쓰레기 글 등에 벌점을 매겼다. 그러나 실제로 벌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엔포털의 로직은 공개된 바가 없었기에 업계에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추측과 속설만 무성했다. 내 경우엔 아기와 대형견을 함께 키우는 사촌 언니가 채털리 부인의 실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언니는 사진을 자주 보내주었다. 나는 아기의 옆모습이나 뒷모습, 그리고 개 사진을 가져다 썼다. 언니가 사진을 보내며 한 말까지 그대로 베끼기도 했다. 언니는 자신이 채털리 부인의 삶에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고 나는 이후로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포스팅을 할 때 언니를 떠올렸던 건 아니었다. 언니의 삶은 그야말로 재료가 되었을 뿐 채털리 부인은 어디까지나 내게 속한 인물이었으니까. 몸은 고되지만 의욕만은 최고로 가득한 나날이었다. 팀 안에서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직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던 11월에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 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다. 유독 힘든 날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나는 수십 개의 블로그에서 수십 명이 되어 리뷰를 썼다. 30명이 넘어갈 즈음엔 의식이 몽롱했다. 그야말로 타자치는 기계인데 차라리 진짜 기계라면 편할 것 같았다. 남아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나도 슬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 오랜만에 채털리 부인을 방문했다. 그녀는 거기 그대로 있었다. 모든 기록을 간직한 채. 마지막 포스팅 날짜까지 그대로였다. 그녀의 삶은 얼음 속에 보존되어 멈춰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쪽지함을 열었다. 예전에 이웃들과 주고받은 쪽지들 맨 위로 아직 읽지 않은 새로운 쪽지가 와 있었다. 최근에 받은 것이었다. 메시지를 클릭했다. 글씨가 빼곡했다. 광고인가 싶었는데 광고는 아니었다. 채털리 부인님이 올린 후기를 보고 구매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날마다 사용한다고 했는데 괜찮으신지. 아무 일 없으시길 바라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메시지 끝에 적힌 링크를 클릭하자 새 창이 뜨면서 신문 기사로 연결되었다.
큼직한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싸한 전율이 뱃속에서부터 퍼져나가면서 양손이 싸늘하게 식었다.